2016년 6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가 순수 ERP 이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20번까지가 순수 인사 2급 이론에 해당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ERP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어봤는데요. ERP 기술적 특징 책에 이제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채택, 그다음에 케이스 툴 사용, 그다음에 4세대 언어로 개발,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 사용,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의 이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어 환경 구성,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4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맞고요. 2번 대부분의 ERP는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3번 보시면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가 집합되므로 보안을 위해서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사용은 자제한다. 답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ERP 기술 특징으로 인터넷 환경의 이비즈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어 환경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들어갈 단어가 이제 BR이고요. BPR 또는 이제 BR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BPR을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BPR이라는 것은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프로세스 재설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시면 ERP 구축 절차 중에서 모듈 조합화,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가능 확정을 하는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RP 시스템 뭐 본물에도 나와 있지만 분석, 설계, 그다음에 구축, 구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징은 사회에도 살펴봤듯이 분석에서는 as is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계에서는 to be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에서는 모듈 조합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듈 조합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에서는 시험 가동, 즉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시험 가동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특징들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듈 조합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죠. 구축 단계에 해당합니다. 해설을 보시면 구축 단계는 분석 설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현황 파악 및 설정된 목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문제 4번 보시면 ERP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ERP가 구축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구성원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2번 ERP는 투명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며 실시간으로 경영 현황이 처리되는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맞습니다. ERP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분산된 모든 자원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보기 4번을 보시면 기업은 ERP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내 경영활동에 해당되는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인사관리 등의 활동을 각 시스템별로 개발 운영하여 의사결정 시 활용한다. 각 시스템별로 개발 운영,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인사관리 등 기능별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 개의 통합된 DB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보시면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고 5회 기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정기불이 원칙, 정액불이 원칙, 통화불이 원칙, 그 다음에 간접불이 아니고 직접불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6번을 보시면 2010년 최저임금과 2017년 최저임금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6,030원이고요. 2017년에는 6,47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보시면 법정 복리후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법정 복리후생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해당하는 금융 및 공제제도는 법정의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이제 공제제도라는 것은 일단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8번을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일정 세율에 따라서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위스홀딩 텍스라고 하는데 이 원천징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 즉 소득자 또는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목록으로 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뗀 부분은 회사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문제 9번을 보시면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이 가곡됐는데요. 일반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근무 강도가 높거나 성과 기여도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거는 직무수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무수당이라는 것은 본인의 직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얘기합니다. 문제 10번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로대 본인 나오는데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이제 기본공제가 있었고 기본공제는 15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1인당 이제 150만 원을 공제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가 있었습니다. 추가 공제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 공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부녀자 공제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한부모 공제가 있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보통 1인당 2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가 실입세 이상 1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가 200만 원 공제해 주고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가 50만 원,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가 1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좀 물어보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장애인 한 명당 200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장애인 2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그다음에 3번 경로우대 한 명당 100만 원. 경로우대 한 명당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그래서 가끔 나이도 물어보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그 다음에 본인 한 명당 150만 원 해당하죠.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없다. 그래서 소득과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에 해당하면 1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보기 2번 건강보험료. 저는 이거 근로자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인적공제 항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적공제 항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적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2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 비과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는 이제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은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월 뭐 3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과세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보시면은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 가입자가 된다 되어 있는데요. 문제 보기 1번이 틀렸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 즉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다 되어 있고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12번을 보시면 다음 중 소득세 계산에서 특별세 공제 항목에 속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보험료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인데요. 예전에는 보험료 공제가 이게 소득 공제였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와 의료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액 공제 항목으로 갔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특별세 공제 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표준세 공제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의료비가 예전에는 전부 다 소득 공제 항목이었지만 지금은 세액 공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는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이제 세액 공제로 간 거죠. 그래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이면은 소득 공제고요. 세율을 적용한 후면은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면 세액 공제가 훨씬 유리한 거죠. 납부하는 측에서는. 문제 13번 보시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보기 어려운 것은 물어봤습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즉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일 것. 그 다음에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그래서 2, 3, 4가 해당합니다. 문제 14번 보시면 직장외 훈련, 즉 OJT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다수의 교육이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3이 OJT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보기 4번 보시면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하여 일과 교육의 병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보기 4번은 OJT의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문제 15번 능력주의 승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능력주의는 보기 3번처럼 개인 중심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승진에 반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기 1번 사람 중심의 승진 기준, 2번 근속요소 연령 등의 주요 승진 요소, 보기 4번 근속요소에 비례하여 업무 역량이 성장된다는 견해. 이건 전부 다 연공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제 16번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자신,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고객 등 외부인까지 인사평가에 참여시키는 인사평가 방법인데요. 이것은 다면평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라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평가 제도로서 360도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면평가가 다면평가 또는 이제 360도 이제 평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고자 부하 직원 또는 상사, 동료 전부 다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을 다면평가라고 합니다. 문제 17번 보시면은 경력개발 관리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는데요. 이제 CDP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5회 때 CDP 원칙 4가지를 배웠습니다. 보시면 거기 보기 1, 2, 3, 4 후진 양성의 원칙, 승진 경로의 원칙, 적재적소 배치 원칙,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 전부 다 4가지 원칙에 여기 해당합니다. 이제 4가지 원칙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보기처럼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경력개발 관리 원칙 중에서 임직원이 경력상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필요성을 발견하면 기업이 그들을 위한 경력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 이것은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설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능력 개발을 통해서 성장 및 발전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계되는 여러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문제 18번 보시면
다음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교육 훈련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교육 주체에 대해서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는 교육을 얘기하며 피교육자들 가운데서 실제 행동해 볼 사람을 선출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교육 훈련 방법, 이것은 역할 연기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 또는 사건을 피훈련자들이 연기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사 브레인스토밍은 제가 이제 양적인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19번 보시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식의 교육훈련 기법을 물어봤습니다. 장인, 즉 마스터라고 불리는 장인을 지망하여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인과 수업 계약을 맺고 수업료를 지불하고 장인의 집에 가서 기거하며 일도 하면서 기술들을 한다. 즉 도직 훈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상사와 피교육자 간에 1대1로 훈련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학생이 병원에서 수련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도직 훈련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피훈련자와 상사 간의 1대1로 훈련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문제 20번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NCS라고 불리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얘기합니다. NCS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의미하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번 NCS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문제에서 있듯이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NCS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NCS에서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책에는 조금 있지만은 문제는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에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임금 체계를 결정하거나 또 하나 임금 형태를 결정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 수준에서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에서는 여기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정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금 형태에서는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출에서 이제 빠져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임금 체계를 결정할 때는 공정성의 원칙, 그다음에 임금 형태를 결정할 때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사 기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푸실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1번부터 4번까지가 무조건 이제 ERP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순수 인사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한두 개 정도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NCS에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